평생을 바쳐 지은 집, 한때 우리 부부의 천국이었던 그곳은 이제 나를 가두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집안의 모든 직선과 모든 각도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내 기억을 베어냈다. 건축가로서 내가 추구했던 완벽한 비례와 미니멀리즘의 미학은 아내가 떠난 후 텅 빈 공간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나를 조롱했다. 은퇴한 건축가 최정훈에게 하루의 시작은 집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처 없이 버스를 탔다. 낯선 동네. 익숙하지 않은 골목을 하염없이 걸었다. 차갑고 거대한 유리창, 반듯하게 구획된 대리석 바닥, 정확한 계산에 배치된 미니멀한 가구들. 아내가 없는 집은 잘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그곳에서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그는 무작정 내린 어느 동네에 낡은 상가 골목을 걷고 있었다. 흠뻑 젖은 구두와 차가운 빗줄기에 지쳐갈 무렵, 그의 눈에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시간의 모서리, 오래된 목조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헌책방이었다. 칠이 벗겨진 청록색 문, 삐걱거릴 것 같은 나무 계단,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는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깥 세상의 차가운 비와 소음은 문지방 너머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희미한 나무 냄새였다.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정돈된 듯 무질서하고 무질서한 듯 그 나름의 완벽한 질서를 갖춘 공간이었다. 책방 안쪽 낡은 원목 카운터 너머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보였다. 그 아래 한 여인이 두꺼운 책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시선은 온전히 책 속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은 조용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내어 인사하는 대신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그뿐이었다. 그 과하지 않은 무심함이 정훈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밑에서 낡은 마룻바닥이 기분 좋게 삐걱거렸다. 그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 왔지만 이토록 살아있는 듯한 공간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되었지만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그 어떤 새 건물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건축 서적이 꽂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책을 몇 권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이 아닌 카운터 안의 여인을 향해 있었다. 박서윤. 그는 나중에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책방의 주인이자 이 작은 우주의 유일한 수호신처럼 보였다. 정우는 그 후로 매일같이 시간의 모서리를 찾았다. 그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지키는 여인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는 그녀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책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책을 단순한 상품이나 지식의 저장고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책은 저마다의 영혼을 가진 생명체와도 같았다. 그녀는 낡은 책의 먼지를 털어낼 때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러운 솔질을 했다. 찢어진 페이지를 붙일 때는 섬세한 외과 의사처럼 신중한 손길로 한지 조각을 덧대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할 때도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법이 없었다. 책 한 권 한 권에 표지를 쓸어보고 잠시 그 내용을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꽂아 넣었다. 평생을 정확한 수치와 구조의 완벽함 속에서 살아온 최정훈에게 그녀의 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의 집은 단 한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 반면 이 낡고 비뚤어진 책방은 그녀의 애정 어린 손길 아래 그 어떤 완벽한 건축물보다 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간의 파편들을, 흩어진 이야기들을, 잊힌 기억들을 사랑으로 엮어 하나의 견고한 세계를 축조하는 위대한 건축가였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책방 안으로 노을빛이 길게 스며들었다. 정우는 창가 옆 낡은 가죽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카운터의 스탠드 불빛 아래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랑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책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 중 팻말을 걸기 위해 문으로 다가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우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이 낡은 책방은 그의 도피처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조용한 여인은 그의 텅 빈 세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따뜻한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시간의 모서리는 최정훈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책방의 청록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가 옆의 낡은 가죽 안락의자는 이제 암묵적으로 그의 지정석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공간을 채우는 고요함에 몸을 맡겼다. 책방의 주인 박서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옅은 미소와 함께 눈인사를 건넸다. 때로는 그의 자리에 미리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일종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대화 없이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감옥 같던 집도 더 이상 이전처럼 숨막히게 느껴지진 않았다. 오후의 몇 시간 동안 시간의 모서리에서 얻는 평온함이 나머지 시간을 버텨낼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건축가라는 직업적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햇빛이 비치는 벽면에 희미한 얼룩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낡은 벽지 안쪽으로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에는 책을 찾기 위해 서가 사이를 걷다가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반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차이였지만 평생을 수평과 수직에 집착하며 살아온 그의 눈에는 그 불균형이 마치 거대한 흠결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책방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다. 대신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석가래의 뒤틀림 정도. 천장의 낮은 조도로 인해 구석에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 책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조금씩 휘어지고 있는 중앙 책장의 선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낡은 건물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구조적 결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일종의 직업병이자 그의 오랜 상처에서 비롯된 강박이었다. 그의 아내는 자유롭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설계할 때 그는 완벽한 대칭과 황금 비율,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구현하는 것에 집착했다. 반면 아내는 늘 여보, 집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좀 삐뚤어져도 괜찮고 쓸데없는 공간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온기로 채워나가는 곳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를 원했고 거대한 유리창보다는 햇살이 아늑하게 스며드는 작은 창을 좋아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속으로는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곤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미학과 아내의 온기를 절충하여 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들은 수십 년간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집 안에 존재했던 모든 온기가 함께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그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차갑고 정교한 구조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거대한 무질서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그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주변 세계를 더욱더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확한 위치에 두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질서와 완벽함, 그것만이 예측 불가능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라고 믿었다. 시간의 모서리는 그에게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도살인 괴물은 그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이 공간을 사랑했기에 오히려 더 완벽하게 고쳐주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것이 책방 주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이자 이 아름다운 공간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그녀의 세계를 침범하는 오만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몰래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는 눈으로 공간의 대략적인 치수를 재고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가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동선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저쪽 벽을 헐고 창을 내면 채광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낡은 책방이 최첨단 기술로 복원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카운터 너머에서 박서윤이 무심한 듯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낯선 호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책 애호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최정우는 자신의 계획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책방의 가장 큰 매력, 즉 시간의 흔적과 불완전함의 미학을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선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세계를 그의 완벽한 논리로 재단하기 위해서. 최정훈의 수첩은 며칠 만에 빼곡한 글씨와 정교한 스케치로 가득 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간의 모서리 재건축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구상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 불렸던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쓰는 일종의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박서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제안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문제는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였다. 그는 평생 설계도와 숫자로 소통해온 사람이었다.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섬세한 대화법에는 서툴렀다. 그는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최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되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독 책방에 손님이 없었다. 밖에는 다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와 강한이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책방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늘 책값 계산만 하던 그곳에 처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섰다.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박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그렇듯 평온했다. 박 선생. 최정훈이 어렵게 입을 뗐다.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지.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쓰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네. 말씀하세요. 손님. 그녀가 손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듯 했다. 우선 제가 이 공간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는 미리 준비한 대로 서두를 열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책방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제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곳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렇기에 더더욱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문가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창가 쪽 벽을 가리켰다. 저 벽에 균열을 보셨는지요? 지금은 미세하지만 이 건물이 오래된 목조 건물인 것을 감안하면 구조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룻바닥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뒤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수첩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그가 그린 책방의 평면도와 하중 분포 계산, 그리고 구조 보강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물론 지금 당장 무너질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간을 앞으로 수십 년 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책방의 구조를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기대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감동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전문성과 호의에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수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서늘하게 변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색해져 최정훈이 무언가 말을 덧붙이려 할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초의 선생님의 전문적인 관심과 염려는 감사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초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손님이라는 호칭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이 책방은 지난 60년간 이 모습 그대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균열과 기울어짐은 이 집의 역사이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시간의 모서리가 좋습니다. 최정우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박 선생, 이건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의 가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녀는 그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뒤쪽의 작은 문으로 향하며 그에게 등을 보인 차에 말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최정우는 펼쳐진 수첩을 든 채 카운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왜 이런 차가운 거절로 돌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고집불통 늙은이의 편협함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그녀의 가장 신성한 영역, 그녀의 기억과 역사가 깃든 심장부를 무리하게 침범했다는 사실을.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책방을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오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정훈이 떠난 후 문에 달린 종소리의 여운이 사라지자 책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소윤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카운터 위에는 그가 펼쳐 보였던 수첩의 잔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효율적인 동선, 합리적인 채광, 안전을 위한 구조 보강.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책방 문을 잠갔다. 준비 중 팻말을 거는 손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매장의 전등을 모두 끄고 카운터의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을 남겨두었다. 어둠 속에 잠긴 책방은 이제 그녀만의 왕국이 되었다. 그녀는 거친 나무 표면의 카운터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 카운터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손수 대패질을 해서 만든 것이었다. 아버지는 늘 나무는 살아있다. 그래서 상처도 나고 닳기도 하는 거란다. 그게 바로 나무의 역사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최정훈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모든 것들은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역사의 증거였다. 그가 말했던 벽의 균열. 저것은 그녀가 7살 때 작은 지진이 있었던 날 생긴 것이었다. 책장 뒤에 숨어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어린 그녀를 아버지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서윤아, 괜찮아, 봐. 우리 책방도 나이가 드니까 아빠처럼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야. 이건 우리랑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훈장이란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저 균열은 두려움의 상처가 아니라 아버지의 다정한 위로가 담긴 훈장이 되었다. 기울어진 마룻바닥. 저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다.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그녀는 기울어진 바닥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곤 했다. 그 바닥의 기울어짐은 그녀의 유년 시절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최정우는 단지 건물을 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그녀의 추억을, 그녀의 아버지를 멋대로 진단하고 평가했다. 그리고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에게서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었다. 말없이도 이 공간의 영혼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자신처럼 낡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결국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배신감에 마음이 시렸다. 그녀는 카운터 뒤쪽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좁은 나무 계단으로 향했다. 책방을 찾는 그 누구도, 심지어 최정훈조차도 이 계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나무가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분 좋은 신음을 토해냈다. 이 소리는 그녀와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도 같았다. 2층 문 앞에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황동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을 열자 과거의 시간이 압축된 듯한 짙은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2층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30년 전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박제된 듯 멈춰있는 공간.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아버지가 즐겨 피우시던 파이프 담배의 잔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은하수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익숙한 의식처럼 아버지의 커다란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읽으시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돋보기 안경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녀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책상 위의 먼지를 가만히 닦아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의자는 그녀의 몸을 기억한다는 듯이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이곳은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곳이자 세상의 모든 변화와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1층 책방이 타인에게 공개된 그녀의 현재라면 이곳 2층은 오직 그녀만이 간직한 온전한 과거였다. 최정훈은 그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현재를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현재는 이 과거의 뿌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이 뿌리가 뽑히면 그녀의 현재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책들, 아버지의 물건들, 아버지의 향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최정훈이라는 낯선 타인이 잠시 열고 들어왔던 마음의 문을 그녀는 이제 다시 굳게 닫아 걸었다. 이 소중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더 외로워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설령 그것이 선의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성역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최정훈은 박서윤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그녀의 반응을 늙은 여인의 비합리적인 고집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자존심 때문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결론지었다. 그는 생각했다. 말로만 해서는 모를 것이다. 내 비전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 제안이 얼마나 진심 어린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여준다면 그녀도 분명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집, 그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에 틀어박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계 작업에 몰두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던 그의 지독한 집중력이 되살아났다. 그는 시간의 모서리에 기억을 더듬고 몰래 찍어온 몇 장의 사진과 수첩에 그려둔 스케치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측 도면을 그려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낡은 책방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그는 낡고
뒤틀린 석가래를 보존하면서도 그 안쪽에 최첨단 탄소 섬유로 보강제를 덧대는 방식을 고안했다. 어두운 실내를 밝히기 위해 천장 일부의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 한지 유리창을 내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 기울어진 마룻바닥을 수평으로 맞추면서도 기존의 낡은 나무, 바닥재를 그대로 살려 재시공하는 복잡한 공법을 구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리모델링 설계가 아니었다. 낡은 것과 새 것, 감성과 이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려는 한 노련한 건축가의 마지막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늘 앉던 창가 안락의자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주변으로 작은 단을 올린 아늑한 라이딩 누크, 리딩 누크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새겨 넣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밤을 샌 끝에 마침내 한 권의 책처럼 제본된 완벽한 설계도면이 완성되었다. 표지에는 시간의 모서리, 시간 속에 계속 머무르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그는 자신의 결과물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를 설득할 비장의 무기이자 그녀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할 황금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마치 중요한 계약을 따내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설계도를 옆구리에 낀 채 책방으로 향했다. 그가 책방 문을 열었을 때 박소윤은 카운터에 앉아 책에 찢어진 페이지를 수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볍게 고개를 까딱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워져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선물에 대한 확신에 차 있던 최정우는 그 미묘한 변화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운터로 다가가 그녀가 작업하던 책 위로 자신의 설계도 묶음을 펼쳐놓았다. 정교한 선과 세밀한 계산, 아름다운 투시도가 그려진 최고급 설계 용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박 선생, 지난번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열정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방의 영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뼈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 보강재는 기존의 목재 기둥 안쪽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낡은 책들이 바래지 않도록 자외선이 차단된 빛입니다. 바닥 공사를 통해 습기를 막으면 책들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이 책방에 대한 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는 숨가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논리와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어 정작 눈앞에 앉아있는 박서윤의 얼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박서윤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소중한 책 위에 펼쳐진 그 화려한 도면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것은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사망 선고서와도 같았다. 그녀의 기억, 그녀의 역사, 그녀의 상처, 그 모든 것이 문제점으로 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못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늘 평온하기만 하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침묵이 깨졌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과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정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장 나가달라고요.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렬한 감정에 최정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뭔데? 내 인생을, 우리 아버지의 시간을 멋대로 재단하고 지워버리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당신 눈에는 이게 그저 삐뚤어지고 낡아빠진 건물로만 보이나요? 나한테는 이게 내 삶이고 내 역사고 내 아버지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그 오만하고 텅 빈 완벽함으로 이 모든 걸 더럽히려 하고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그 잘난 도면 쪼가리, 당장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책방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정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전에 본 적 없는 그녀의 격렬한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깊은 상처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머리로 기계처럼 천천히 카운터 위에 설계도를 말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책방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고 처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말려진 설계도를 든 채 쫓겨나듯 책방을 나섰다. 딸랑 문 위의 종이 마지막으로 슬픈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했던 천국에서 그렇게 완전히 추방당했다. 최정우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도시의 소음과 불빛 속을 유령처럼 헤치며 걸었다. 한때 자신의 위대한 걸작이자 자부심이었던 설계도 뭉치는 이제 그의 손에서 축축하고 무거운 짐덩어리일 뿐이었다. 박서윤의 마지막 말,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다시는 내 책방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추방, 자신의 유일했던 낙원에서 그는 그렇게 추방당했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서는 것이 두려웠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고요함과 완벽한 질서가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질서는 더 이상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거실에 들어섰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소파, 정확한 각도로 배치된 조명,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그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완벽함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 집에는 삶이 없었다. 온기가 없었다. 이야기가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은 그저 거대하고 아름다운 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공간으로 향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설계용 책상 위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시간의 모서리 설계도를 거칠게 펼쳐놓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살 이 집을 설계했던 원본 설계도를 꺼내 그 옆에 나란히 펼쳤다. 두 개의 도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는 완벽한 직선과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차갑고 이성적인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장식이나 감정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집이었고 그의 철학이었으며 그의 자만심의 결정체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개선하려 했던 낡은 책방의 도면이었다. 비록 그의 손을 거쳐 더 합리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지만 그 근간에는 여전히 비뚤어진 기둥과 기울어진 바닥,
비효율적인 동선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두 개의 도면을 번갈아 보다가 문득 숨을 멈췄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는 박서윤의 책방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감옥을 그녀의 세상 속에 하나 더 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공간을 자신의 차갑고 죽어있는 논리로 식민지화하려 했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자신의 집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집에 깃든 온기마저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때 박서윤의 절규가 다시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텅 빈 완벽함으로 이 모든 걸 더럽히려 하고 있어. 어만하고 텅 빈 완벽함. 그랬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선의가 언제나 환영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그녀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기준에 맞춰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했다. 그는 건축가로서 건물의 뼈대를 보았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을 보지 못했다. 문득 오래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신전에 모셔두는 조각품이 아니에요. 가끔은 좀 어질러지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흠집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게 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흔적인데 뭘 그렇게 완벽하게만 하려고 해요. 그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흠집과 균열을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서윤에게 그것은 역사이자 훈장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불완전함 속에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랑, 기억, 시간, 그리고 상처까지도. 그는 설계용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은 후회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단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했던 안식처를 스스로 파괴했다. 그녀의 친절을, 그녀가 내어준 고요한 공간의 가치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자만심으로 짓밟아 버렸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위대한 건축가 평생을 바쳐 공간을 창조해 온 전문가 아니. 그는 그저 자신의 상실감에 갇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두 개의 설계도가 유죄 판결문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지독한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그는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다. 최정훈의 완벽한 집은 완벽한 사막이 되었다. 그에게 유일한 오아시스였던 시간의 모서리에서 추방당한 후 그는 갈 곳을 잃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고 하루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형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돌지도 않았다. 모든 길이 결국 그 책방 앞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실패의 증거물들이 널려있는 그 방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리움은 쇠붙이처럼 무겁게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는 결국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홀린 듯이 다시 그 책방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책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길 건너편 낡은 건물 처마 밑에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그는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의 잃어버린 낙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책방의 청록색 문은 굳게 닫힌 그의 마음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마치 순례자처럼 자신의 성질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창 너머로 박서윤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면 그의 가슴은 아프게 저려왔다. 그녀는 전보다 더 말이 없어 보였고 더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고요한 삶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를, 그녀의 얼굴에 얼마나 깊은 그늘을 드리웠는지를 멀리서야 비로소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어떤 말로? 그는 이미 말로써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또다시 섣부른 말로 그녀를 찾아가는 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일지도 몰랐다. 그의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이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작고 겸손한 행동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길 건너편에 서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책방 안으로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들어갔다. 그는 무심코 그들을 지켜보았다. 남학생이 책을 찾기 위해 키가 큰 책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책을 꺼내기 위해 책장에 한 손을 짚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장이, 육중한 책들의 무게를 이고 있던 그 거대한 책장이 눈에 띄게 휘청거리며 앞으로 기울어졌다. 남학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책장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낡은 잡지 몇 권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카운터에 있던 박서윤이 놀라 달려왔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작은 책으로 위태롭게 기운 책장을 바로 쓰려 애썼다. 하지만 책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임시방편으로 책장 다리 밑에 두꺼운 책 몇 권을 쑤셔 넣어 겨우 균형을 맞출 뿐이었다. 최정우는 길 건너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그는 한눈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낡은 책장의 다리 한쪽이 뒤틀리거나 부서졌을 것이다. 마룻바닥의 기울어짐과 책들의 엄청난 하중이 결합되어 저 책장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다. 예전에 그였다면 꺼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는가 하며 자신의 예지력에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설계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역설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위험 그 자체였다. 그는 책들의 안전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방을 홀로 지키고 있는 박서윤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던 절망과 무력감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다. 이거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다. 거창한 건물의 구조를 논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위험을, 그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건축가 최정훈의 오만한 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안전을 걱정하는 인간 최정훈의 절박한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세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최정훈은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길 건너편에 서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몸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 그곳에 낡은 공방에 잠들어 있는 목수였던 아버지의 낡은 연장들을 향해 걷고 있었다. 속죄를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고요한 행동. 최정우는 박서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길 건너편에서 조용히 책장의 기울기를 눈으로 가늠하고 여러 각도에서 그 구조를 살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치가 계산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신의 오래된 목공 도구함을 열었다. 한때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그의 손에는 설계도면과 펜이 익숙했지만 젊은 시절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웠던 목공 기술은 그의 몸에 깊이 배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책장을 고칠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의 모퉁이, 서점의 일부를, 그 공간의 영혼을 조각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낡은 목재를 골라 서점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정교한 문양을 새겨 넣은 작은 나무 쐐기와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속죄의 마음과 그 공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모든 모서리는 부드럽게 다듬어졌고 나뭇결은 서점의 다른 가구들과 세월을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수리, 그날 저녁 서점이 문을 닫을 무렵 최정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부품과 작은 도구 가방을 들고 서점 문 앞에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서윤이 피곤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를 본 그녀의 눈의 순간 경계심이 스쳤다. 최정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는 책장을 교체하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거창한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책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강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책들이 위험해 보여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염려와 정중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다. 박서윤은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의 얼굴과 그가 들고 있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조각 사이를 오갔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서며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최정우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위태롭게 기울어진 책장으로 향했다. 그는 서점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망치 소리, 톱질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무 쐐기를 제자리에 맞추는 섬세한 소리와 받침대를 조심스럽게 고정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그는 바꾸지 않았다. 그는 보존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유물을 다루는 고고학자처럼 신중하고 경건했다. 박서윤은 계산대 뒤에 서서 멀찍이서 그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구부정한 등, 작업에 집중한 그의 굳건한 손, 그리고 그의 임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건축가의 오만한 개입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소중한 세계를 존중하며 건네는 가장 진실된 형태의 사과였다. 용서. 박서윤은 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진실된 사과였다. 이제 책장은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것이 품고 있던 세월의 흔적과 고풍스러운 멋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정훈이 덧댄 정교한 나무 쐐기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책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행위는 파괴가 아닌 보존이었고 지배가 아닌 존중이었다. 제목의 순간, 다음 날 최정우는 망설임 끝에 서점 문을 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자신이 환영받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거절당할지 알 수 없었다. 낡은 종소리가 울리자 계산대 뒤에서 책을 정리하던 박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없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서점 안쪽에 있는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계단을 가리켰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 없었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손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세계로 들어와도 좋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발견, 최정우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나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2층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쓰던 서재였다. 공간은 오래된 책과 종이의 냄새, 희미한 잉크 냄새, 그리고 시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햇빛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낡은 책들로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펜, 그리고 읽다 만책이 주인의 온기를 간직한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물건, 모든 책 한 권 한 권이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최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이 고스란히 보존된 신성한 성역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 2층 서재는 그들만의 공유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래된 책의 향기와 은은한 차 향기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서점과 다락방은 이제 한 사람에게는 도피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성역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진정한 집이 되었다. 최정우는 더 이상 완벽하게 텅 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박서윤은 더 이상 홀로 서점을 지키지 않았다. 상징적인 행동. 어느 날 최정우는 그의 마지막 설계도를 그렸다. 하지만 그것은 개조를 위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자신의 모든 기술과 마음을 담아 시간의 모퉁이 서점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도면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서점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살짝 기울어진 바닥, 벽에 난 작은 균열, 그가 직접 보강했던 삐걱이는 책장까지. 그는 서점의 모든 불완전함을 사랑과 존중을 담아 세밀하게 묘사했다. 모든 선 하나하나에 그가 발견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는 직접 만든 고풍스러운 액자의 그림을 넣어 박서윤에게 선물했다. 결말과 남기는 말. 그 그림은 2층 서재의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중히 걸렸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어느 조용한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그들의 집이,
그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소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최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행복을 느꼈다. 완벽함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모든 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의 모퉁이 서점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그들만의 완벽한 평온을 찾았다.